숲속 안개가 낮게 깔린 이른 새벽, 소년 하나가 허겁지겁 달리고 있다. 그의 뒤를 거대한 서린이 맹렬히 쫓는다. 뿌리와 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또 일어나던 소년은 갑자기 무엇인가에 부딪힌다. 고개를 든 그 앞에 서 있는 서린. 그 서린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 해를 가한 것도 위협한 것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그 다음 날 민상단은 아침부터 소란스럽다. 노비들이 도련님을 찾는다며 어우성이고 제의를 다급히 부르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홍랑 도련님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제의는 굿판에서 요란한 괭과리와 징소리를 들으며 굿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본다. 이는 홍랑 도련의 무사귀환을 비는 굿이었다. 그녀는 굿판을 뒤로 한 채 홀로 산속을 헤매며 도련님을 찾는다. 마을 사람들까지 밤을 새우며 수색에 나선다. 칼끝에 올라선 무당은 처절하게 북을 치며 기원하고 반방마님은 눈물로 기도한다. 그 순간 애기씨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갑작스레 날아든 가마귀에 놀라며 멈춰선 그녀. 마을엔 홍랑 도련을 찾는 방이 붙고 그 피는 기도하던 마님의 얼굴까지 튄다. 주변은 아수라장.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 애기씨는 쓰러져 흐느끼며 홍란을 부르고 있다. 시간이 흘러 지붕 위에서 귓가에 맴도는 소리. 누이, 내가 보여. 혼잣말처럼. 홍란아, 내가 보여. 나는 늘 되뇌인다. 12년 후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감자를 먹으며 수군댄다. 해가 12번이 바뀌었는데 어른이 어떻게 못 찾아가냐. 잡아먹혔을 거야. 누가 모르니 한 아이가 말한다. 누이가 잡아먹었대. 사람이 아니라 아귀였대. 민상단 구석에 숨어 살면서 밤마다 애들을 찾아다닌대. 작년에 사라진 듣기리도 그녀 짓이라는 소문. 그 소리를 지나가던 제이가 듣는다. 그 시각 민상단 뒷채에서는 그릇 개지는 소리가 나고 달려간 이들이 본 건 피 흘리는 홍랑모의 손이었다. 그녀는 육손을 붙잡고 묻는다.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한편 안채에서는 사내 하나가 발등에 상처를 보이며 그것이 외조부 댁에서 생긴 것이라 말한다. 그는 조심스레 묻는다. 정녕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자신이 바로 홍란이라 말하는 그 사내를 바라보며 홍랑의 아비는 어깨에 상흔을 보여주며 묻는다. 이 상흔의 내력까지 안다면 넌 홍랑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내는 홍랑이 아니라 밝혀지고 속였던 그는 벌을 받는다. 같은 시각 궁궐에선 대군마마의 처소로 급히 사람들이 몰린다. 나비들의 잔상이 흩날리고 꿈처럼 몽환적인 장면 속에서 대군은 자신이 그린 초안을 홍랑부에게 보인다. 이건 마치 실경 같습니다. 감탄하는 홍랑부. 화지부터 여섯. 변순화에 예비해 주게. 밤. 제이는 산길을 걷다가 수색 중인 남자들에게 쫓기게 되고 위기의 순간 한 사내에게 숨겨진다. 그는 자신을 민상단의 양자 무진이라 소개하고 상대는 이를 알고 있는 방숙이라는 인물이다. 둘은 긴장 속 대치를 이어가지만 무진은 여인을 모욕한 방숙의 행동을 지적하며 관하로 가자고 한다. 방숙은 결국 웃으며 물러난다. 그 후 무진과 제이는 서로를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눈다. 무진은 곧 다가올 상단의 협약식에서 선두에 서게 된다. 양자가 된 그는 이제 민상단을 이끌 책임을 진다. 그러나 홍랑모는 정신이 온전치 않다. 귀국자와의 대화에서 아들을 돌려달라 요원하며 향을 피운다. 그저 보고 싶어서 향에 취해 그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여. 한편 무진은 상단의 실무를 도맡고 있으며 홍랑부는 그에게 상단의 후계자로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갑작스레 등장한 홍랑이라 주장하는 인물, 그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다. 제이는 그가 홍랑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홍랑의 아버지조차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 특히 제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홍랑의 모는 오히려 제이의 말을 무시하며 아니다. 틀림없이 아이가 내 아들 홍랑이다 라며 확신한다. 그녀는 제이를 밀어내듯 무시하며 점점 더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민상단 안팎의 분위기는 그 인물을 진짜 홍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제이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간다. 기억을 잃었다는 그 청년은 자신이 홍랑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한다. 제이는 그의 기억을 시험하며 동산의 추억과 강아지의 이름 등을 물어보지만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뭐 따위가 무슨 내 아우야. 제이의 절규. 하지만 신체의 상은, 화펠법, 체질까지 모두 일치하자 홍랑모는 그가 아들이라 확신하고 기뻐한다. 제이는 납득하지 못한 채 그가 가짜임을 밝혀내겠다 결심한다. 이제 진짜 나밖에 없어. 내가 홍랑이를 찾아야 돼. 다음 날 아침 제이는 앞뜰에 서 있다. 그곳으로 홍랑이 들어오고 노랑이라는 개가 그의 앞에 있다. 그러나 개는 홍랑을 보자마자 맹렬히 짖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본 제이는 혹여 홍랑이 개를 해칠까 싶어 급히 막아선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감돌며 다툼이 시작된다.
제이는 그를 몰아붙이며 가짜임을 드러내려 하지만 홍랑은 비웃듯 말한다. 내 모습을 보니 지난 12년 동안 내 자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겠군. 그때 홍랑의 모가 다가온다. 그녀는 둘을 불러세우며 홍랑의 부가 부른다 말한다. 둘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무진과의 신경전은 점차 격해지고 제이는 여전히 진짜 홍랑을 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이후 상단의 식사 자리, 무진과 홍랑, 제이가 한자리에 모인다. 홍랑부는 무진에게 말한다. 홍랑에게 상단의 일을 알려주거라. 무진은 물음을 던진다. 인수인계입니까? 홍랑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비슷한 것이지. 식사 후 무진은 홍랑에게 상단의 일들을 보여준다. 그러고는 조용히 제이의 거처로 향한다. 그러나 그곳은 형편없이 초라하고 정리되지 않은 곳이었다. 홍랑은 그 모습을 보고 제이의 처지를 보다 명확히 실감하고 더욱 무시하는 태도로 변해간다. 제이는 그곳에서 홍랑과 마주친다. 둘은 말없이 한동안 바라보다가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던 중 제이는 홍랑의 목에 난 상처를 보고 손을 뻗어 살피려 한다. 하지만 홍랑은 그녀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제이는 힘으로 뿌리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그때 무진이 들어와 단호히 말한다. 제이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용서하지 않겠다. 홍랑은 무진이 친자가 아닌 양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롱하듯 말한다. 그동안 나 대신 이 자리를 지키느라 했었다. 이제는 형이라 불러줄 테니 잘 있으시게. 곧 자리를 넘겨받을 테니. 그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나는 홍랑. 남겨진 제이는 무진을 향해 조용히 다짐한다. 꼭 밝혀낼게요. 저자가 가짜라는 걸. 그리고 오라버니의 자리를 지켜드릴 거예요. 그날 밤 제이의 방에서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든 하녀가 바깥으로 나간다. 갑작스레 거센 바람이 불고 하녀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앞에 서린으로 보이는 형체가 어스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